오늘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또 가장 오해받는 영역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좀 컨트롤해야 한다.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 그러나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 삶을 안내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분노는 경계를 알려주고 슬픔은 상실을 치유하도록 돕고 두려움은 위험을 경고합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심리학, 신경과학, 철학, 그리고 성경의 지혜를 통해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정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영역, 감정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바른 감정을 다스리는 법.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분노에 압도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슬픔에 잠기기도 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 사랑과 상실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기보다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통제하고 숨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배우고, 인간관계에서는 지나친 감정 표현이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더 강한 형태로 다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방송은 감정을 없애거나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감정은 본질적인 부분이며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인식하며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고 감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으며 그 감정에 현명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이해와 꾸준한 연습을 통해 누구나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심리학, 신경과학, 철학, 그리고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지혜를 바탕으로 감정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감정을 보다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안내자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지, 무엇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방송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더 성숙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입니다. 감정의 세계를 탐구하는 이 과정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영역 중 하나인 감정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영혼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했으며, 동양의 유교 사상에서는 감정을 기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감정을 뇌의 특정 영역, 특히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이 아닌 우리의 생존과 사회적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의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저서에서 다마지오는 감정이 없는 합리성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뇌 손상으로 인해 감정 처리 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은 일상적인 결정조차 내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은 크게 기본 감정과 복합 감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문화와 지역을 초월하여 인식되는 6가지 기본 감정, 행복,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을 식별했습니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 목록에 경멸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본 감정들을 왜곡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행복을 끊임없이 표현해야 할 의무로 변질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감정 대신 인스타그램 얼굴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67%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실제 감정 상태를 은폐한다고 합니다. 감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연구는 우리의 뇌가 감정 반응을 재구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감정 조절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아는 것 이상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감정을 세계를 경험하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감정을 마음의 상태로 보며 이러한 상태에 대한 깊은 관찰과 이해를 통해 해방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감정은 우리의 일부이며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감정 지능의 첫 단계는 이러한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간 경험의 귀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라는 말 속에는 수십 가지의 다른 감정 상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리사 펠드만 바렛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어휘력이 풍부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식별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알토 대학의 연구팀은 2018년 감정의 신체적 지도라는 연구를 통해 특정 감정이 신체의 특정 부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분노는 가슴과 얼굴에서 열기로 느껴지며 슬픔은 가슴의 무거움과 팔다리의 약화로 경험됩니다. 이렇게 감정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닌 우리 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험입니다. 감정 언어의 풍부함은 문화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가 개발한 비폭력 대화 방법론은 감정과 욕구를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어 라는 표현 대신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는 실망감을 느꼈어. 왜냐하면 나에게는 신뢰와 존중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감정 언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감정적 민첩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의 감정에 더 정확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감정을 마음의 날씨로 비유합니다. 비가 오나 맑은 날이나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의 본질적 자아는 다양한 감정 상태를 초월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감정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미묘한 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며 자신의 감정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감정의 표면 아래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당신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감정은 당신의 가장 큰 스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감정들은 우리의 그림자,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억압한 자아의 측면을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는 것은 고고학적 발굴과 같습니다. 표면에 나타난 분노는 종종 더 깊은 상처, 두려움 또는 좌절감을 감추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플러치크의 감정의 바퀴 모델에 따르면 기본 감정들은 서로 결합하여 더 복잡한 감정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와 혐오가 결합하면 경멸이 되고 기쁨과 신뢰가 결합하면 사랑이 됩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감정 반응은 세 가지 주요 뇌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는 반응을 촉발합니다. 해마는 감정적 기억을 저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이러한 반응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조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감정 경험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자기개발 산업은 감정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만 하세요 라는 구호는 인간 감정의 풍부한 스펙트럼을 부정하며 불편한 감정을 나쁜 것으로 낙인 찍는 유해한 이분법을 만들어냅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긍정적 사고 강요는 역설적으로 더 큰 불안과 우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테리 리얼은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큰 소리로 울지 마라 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감정적 절단을 경험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조기 학습은 성인기의 감정 인식과 표현 능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위파사나 명상과 같은 명상 기법은 판단 없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의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정서적 회복력을 보입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인간 의미를 찾다 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가진다고 썼습니다. 감정의 뿌리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 공간을 넓히고 우리의 반응을 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뿌리를 탐색하는 것은 자기 이해와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감정 너머를 보고 그 아래에 있는 더 깊은 진실과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가 개발한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이를 인지적 탈융합, 코그니티브 디퓨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단순한 행위는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UCLA의 매튜 리버만 박사의 연구는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양 철학, 특히 도교와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비판단적 관찰의 개념을 가르쳐 왔습니다. 선 전통의 무심 개념은 마음의 내용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마음챙김 개념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마음챙김은 현대 기업 문화에서 종종 생산성 도구로 왜곡되어 사용됩니다. 10분 명상으로 더 효율적인 직원이 되세요. 라는 식의 접근은 마음 챙김의 본질, 판단 없이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변질시킵니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마음 챙김 프로그램 참가자 중 76%가 그것을 주로 스트레스 관리 도구로 인식하며 더 깊은 자기 인식이나 성찰과는 연결짓지 못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창시자 아론 벡은 인지적 거리두기, 코그니티브 디스턴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절대적 진실이 아닌 마음이 만들어내는 사건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나는 실패자다 라는 생각을 내 마음이 나는 실패자다 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다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에서는 메타포지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마치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 3인칭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정적 거리를 더 잘 유지하고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초월적 관점, 트랜스센덴탈 퍼스펙티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과 거리두기의 실용적인 기술로는 관찰자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다. 이것은 불안의 신체적 징후다. 와 같이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거리두기는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고 그 감정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감정은 단순한 정신적 현상이 아닌 깊은 신체적 경험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와 칼 랑게는 19세기에 이미 신체적 반응이 감정 경험의 핵심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울기 때문에 슬프고 떨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러한 신체 감정 연결의 복잡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신경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신체 표지 가설, 소매틱 마커 하이포시스에 따르면 우리의 결정과 감정은 신체 상태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은 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감정적 반응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폴리바갈 이론을 개발한 신경과학자 스티븐 포지스는 미주신경이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신경은 우리의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반응과 휴식과 소화, 상태 사이의 전환을 조절합니다. 깊은 호흡, 명상, 요가와 같은 실천은 미주신경 톤을 향상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디지털 생활 방식은 우리의 신체 감정 연결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몰두하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체 신호를 무시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자신의 신체적 불편함, 즉 목 통증, 눈의 피로 등을 인식하기까지 평균 72분이 걸립니다. 이러한 신체적 단절은 감정적 둔감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감정과 신체 기관의 연결을 인식해왔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분노는 간, 슬픔은 폐, 두려움은 신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대 서양 의학도 점차 심신연결, 마인드 바디 커넥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민성 질환, 사이코소매틱 디소더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움직임은 감정 조절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요가, 태극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체연된 마음 챙김은 신체와 감정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On a starlit night we fly through the clouds we touch the sky dreams that shimmer in the air in your arms I'm free from c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whispered secrets soft and low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Through the storms and through the calm, in your gaze I feel the charm. Time can't break this bond we share. In your love there's nothing r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트라우마 치료 분야의 선구자 베셀반, 데어 콜크는 그에 져서 몸은 기억한다에서 트라우마가 어떻게 신체에 저장되는지, 그리고 왜 신체 중심 접근법이 치유에 필수적인지 설명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EMDR,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센서리 모터 심리치료, 그리고 TRE, 텐션 앤드 트라우마 리이징 익서사이즈와 같은 신체 중심 기법들은 말로만 하는 치료보다 트라우마 치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체와 감정의 연결을 강화하는 일상적 실천으로는 바디 스캔 명상, 감정적 순간에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춤이나 움직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깊이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아리 크루글란스키는 인간의 감정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문화적 규범, 사회적 기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집단의 역동성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캐서린 루츠의 연구는 감정의 경험과 표현이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미크로네시아의 이팔룩 사람들에게는 파고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는 사랑, 연민, 슬픔이 복합적으로 얽힌 감정입니다. 일본에는 아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의존성과 애착의 달콤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정 개념들은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아리 호치실드는 감정 노동, 이모셔널 레이버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직업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항공사 승무원, 의료 종사자,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같은 직업군은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특정한 감정적 표현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지닙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감정 조작의 장이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하기의 경제에서 우리는 점점 더
좋아할 만한 감정만을 표현하도록 압력받고 있습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82%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긴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감정 단절이라는 새로운 심리적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사회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는 우리의 뇌가 타인의 감정 상태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졸라티가 발견한 거울 뉴런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활성화됩니다. 이는 공감의 신경학적 기반을 제공하며 감정이 어떻게 전염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감정 조절 전략은 사회적 관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지적 재평가와 같은 건강한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억제와 같은 전략은 관계 만족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간 연구는 집단주의적 문화와 개인주의적 문화 사이의 감정 표현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의 억제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 경험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특정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적 조건의 산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것에 덜 휘둘리게 해줍니다. 모든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감정은 폭풍이 아니라 날씨 예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내적 가치의 위반, 충족되지 않은 욕구, 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 등에 대해 말입니다. 분노는 종종 경계 침범이나 불공정함을 알립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경고합니다. 슬픔은 상실과 그것을 처리할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심리학자 랜달 캔드릭의 표현을 빌리자면 감정은 생존을 위한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정신분석가 도널드 켈샤드는 감정, 특히 불편한 감정들이 종종 영혼의 자기방어 체계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로부터 너무 멀어질 때 경고 신호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울증과 불안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종종 이러한 감정적 메시지를 무시하도록 우리를 조건화합니다. 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을 탐색하기보다는 약을 먹거나 넷플릭스를 보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평균 디지털 도피 시간은 하루 4.3시간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심리학자 마크 브레켓의 룰러 접근법은 감정의 지혜를 듣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recognize, 이해하고 understand, 명명하고 label, 표현하고 express, 조절하는 regulate, 단계적 과정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 능력을 발달시킨 사람들은 더 나은 학업 및 직업적 성과를 보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부처의 메신저로 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불교 스님 틱나타는 분노를 안아주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관점에서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들은 우리가 깊은 배려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나타냅니다. 신경가소성 연구는 우리가 감정의 메시지에 체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반응함으로써 실제로 우리 뇌의 감정 처리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UCLA의 댄 시겔 박사는 이를 명명하여 순화하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우리의 감정에 담긴 지혜를 듣는 것은 자기 성찰과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는 매일의 감정 체크인, 정기적인 저널링 또는 심지어 심리치료와 같은 형태의 안내된 자기 탐색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지능 연구자 댄 골먼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인식 연습은 감정지능의 기초가 됩니다. 감정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불편함을 줄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와 욕구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불안, 분노 또는 슬픔과 같은 어려운 감정들은 종종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을 정확히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정서적 회복력은 역경 속에서도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고 어려운 감정적 경험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자 에머리 대학의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이를 심리적 유연성, psychological flexibility라고 표현하며 이는 삶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정을 탐색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정서적 회복력은 뇌의 특정 영역들, 특히 전두엽 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의 연구는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에 대한 편도체의 활성화 시간이 더 짧고 전두엽 피질이 더 빨리 개입하여 이러한 반응을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정서적 회복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기 연민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기 친절, 공통된 인간성의 인식, 그리고 마음 챙김. 이러한 태도로 자신의 감정적 어려움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역경에 더 잘 대처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인스턴트 행복 문화는 종종 정서적 회복력의 발달을 방해합니다.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려운 감정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독성 긍정주의는 역설적으로 더 낮은 정서적 웰빙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어려운 감정을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감정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그의 학습된 낙관주의 연구에서 회복력이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ABCDE 모델은 정서적 회복력을 기르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역경, 어드버시티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신념, 빌리프스를 파악하며 그로 인한 결과, 컨시퀀시스를 인식하고 신념의 이의를 제기, 디스퓨트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의 활력 효과, 에너지제이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경언어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는 언어는 우리의 정서적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가 개발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절대적 사고가 어떻게 감정적 고통을 악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이건 끔찍해.
와 같은 재앙화 대신 이건 어렵지만 나는 대처할 수 있어. 와 같은 균형 잡힌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이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트라우마 연구자 보리스 시르눌릭은 회복 탄력성을 상처받은 진주에 비유합니다. 조개가 모래 아래 자극에 반응하여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인간도 어려움에 대응하여 더 큰 내적 강인함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심지어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로부터도 회복과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는 실용적인 방법으로는 일상적인 마음챙김 연습, 규칙적인 신체 활동, 강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 그리고 적응적 사고 패턴의 발달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켈리 맥고니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도전으로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서적 회복력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면서도 그에 압도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감정적 경험, 기쁨과 슬픔, 흥분과 두려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중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평생의 여정입니다. 심리학자 카롤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개념에 따르면 감정 지능 역시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상적인 감정 관리 실천은 장기적인 정서적 웰빙의 기초가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존 카바찐 박사의 연구는 정기적인 마음 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 감정 조절 능력 향상, 그리고 심지어 면역 기능 강화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에서 20분의 명상만으로도 8주 내에 뇌의 감정 처리 영역에 측정 가능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웰빙 산업은 종종 감정 관리를 상품화하고 단순화합니다. 20분 명상 앱이 당신의 모든 불안을 해결해 드립니다. 와 같은 약속들은 감정 관리가 실제로 요구하는 지속적인 연습과 깊은 자기 인식을 경시합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웰빙 산업은 1.5조 달러 규모에 달하지만 정신 건강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웰빙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진정한 감정적 성장을 대체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너베이커의 연구는 정기적인 감정적 글쓰기에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에 대해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측정 가능한 향상을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적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감정 처리와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신경과학자 리차드 데이비슨의 연구는 신경가소성, 우리 뇌가 경험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능력, 이 평생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감정 조절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명상 수행자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에서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보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확장 및 구축 이론, 브로드 앤드 빌드 티어리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의 정기적인 경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심리적, 사회적, 지적 자원을 구축합니다. 그녀의 연구는 감사함, 호기심, 사랑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의도적으로 배양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서적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리치료 연구는 자기 이해와 감정 처리에 있어 대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 존 볼비의 연구에서부터 대인 관계 신경생물학의 선구자 댄 시겔에 이르기까지 연구는 일관되게 안전한 관계가 감정 조절 능력 발달의 맥락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루이스 코즈올리노는 이를 관계는 뇌를 위한 영양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정 관리의 여정에서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도교 철학의 음양 개념은 상호 보완적인 대립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건강한 감정 생활은 기쁨과 슬픔, 흥분과 평온, 연결과 고독 사이의 역동적인 균형을 포함합니다. 감정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은 자기 인식, 수용, 그리고 성장을 향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실패와 후퇴를 포함하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는 점점 더 감정의 지혜를 듣고 그것을 우리 삶의 풍요로운 안내자로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영적 측면은 많은 종교 및 철학 전통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나 심리적 상태를 넘어 더 깊은 존재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감정이 영혼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초기 교부 중 한 명인 에바그리오스 폰티쿠스는 8가지 악한 생각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감정적 혼란은 영적 불균형의 표현이며 영적 실천을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이 집착, attachment과 무지, ignorance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은 우리가 무상, impermanence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할 때 발생합니다. 불교 명상은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비집착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감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영성시장은 종종 깊은 영적 가르침을 단순화하고 상품화합니다. 행복해지는 10가지 영적 비결과 같은 접근법들은 진정한 영적 탐구의 도전적이고 변혁적인 특성을 무시합니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영적 웰빙 산업은 연간 370억 달러 규모에 달하지만 이러한 상품화된 영성이 진정한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의문입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인 카발라에서는 감정을 신성한 에너지의 표현으로 봅니다. 세피롯이라 불리는 신의 속성들은 다양한 감정적 자질자비, 판단, 아름다움 등과 연관됩니다. 이 관점에서 감정적 균형을 찾는 것은 신성한 조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수피즘에서는 감정을 신에게 이르는 길로 봅니다. 수피 시인 루미는 감정은 영혼의 말이라고 표현했으며 사랑, 그리움, 열망과 같은 감정들을 신성한 사랑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수피 전통의 지크르와 같은 의식은 감정적, 신체적, 영적 차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감정 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마음의 요가라고도 불리는 가르침에서 감정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에 동등하게 반응하는 것, 이 영적 성숙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감정적 어려움을 영혼의 어둠의 밤이라고 표현했으며 이를 영적 성장과 변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개성화 개념은 모든 감정적 측면을 포함한 온전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현대 신경신학은 깊은 영적 경험과 명상 상태가
뇌의 감정 처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앤드류 뉴버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명상 수행자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보입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감정은 단순히 다스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안내자로 여겨집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자 줄리언 오브 노리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은 신의 목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정의 영적 차원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 경험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이나 심리적 상태를 넘어 우리의 더 깊은 본질과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은 감정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시편은 기쁨에서 깊은 슬픔까지 인간 감정의 전체 스펙트럼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 분노, 슬픔, 기쁨, 연민을 온전히 경험하셨으며 이는 감정이 우리의 인간성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감정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강력한 강의 흐름에 저항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흐름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우리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의 가치와 욕구를 반영하며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감정에 압도되거나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인식, 수용, 그리고 현명한 반응의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며 그것을 판단 없이 경험하고 그 지혜를 듣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점점 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이 여정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완벽하게 감정을 다스릴 수는 없을 것이며 그것이 목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정과의 관계에서 더 큰 자유와 유연성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것의 지혜를 듣고 그것이 우리를 더 충만한 삶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심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 전통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들은 모두 감정이 우리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영적 웰빙의 핵심임을 인정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우리에게 나는 주께 감사하나이다. 내가 놀랍고 두렵게 지음받았나이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적 경험의 풍부함과 복잡성은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여정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더 충만하고 진정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포용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우며 그것들이 우리를 더 큰 지혜와 연민으로 이끌도록 허용하는 존재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것입니다. 분노는 때로 우리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알려주고, 슬픔은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보여주며,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적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무의식적으로 휘둘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붙이고 잠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이해와 성찰, 그리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은 조금씩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와 오메가 선교재단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나 지난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